피라미드 노동자는 국가에서 돈을 받고 정식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어요. 기록에 보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꽐라대면 출근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대신 사람 데려오면 나는 오늘 쉴래 하면 쉴 수도 있었고. 이집트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조건은 이집트 땅의 95%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황량한 사막 있잖아요. 그런데 사막인 이집트에서 어떻게 문명이 탄생했을까? 문명의 탄생에서 물은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근데 사막이란 소리는 그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물이 없으니까 밑에서 흐르는 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거죠. 사막이 95%라는 말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지역이 전체 국토의 95%란 얘기예요. 근데 비 한 방울 없어도 나일강이 그 땅을 다 적셔서 수분이나 영양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보면 나일강에서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벽화를 보면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막만 있었으면 이집트는 그냥 사막으로 끝났겠죠. 아무것도 없이. 근데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막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자연 요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 오려면 엄청 드넓은 사막을 지나야 되잖아요. 고대 사이즈 국가에서 그만한 병력을 동원해서 끝도 없는 사막을 그 무더위, 햇볕, 그 전가를 뚫고 그 사막을 지나서 공격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불필요한 전쟁에 국력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주변 국가 눈치를 보지 않고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가 발전을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나일강이 있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국가가 통째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나일강 물고기만 잡아서 그렇게 국가가 클 순 없잖아요. 막 그냥 옛날 원시인들도 물고기는 잘 잡아먹었을 거 아니야. 이집트 문명의 핵심은 나일강이 아니에요. 나일강의 범람이에요. 범람은 쉽게 말하면 홍수죠. 우기에는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금방 불잖아요. 계곡에. 그러면 하류로 가면 강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물량도 훨씬 많아지죠. 상류에 있던 물이 막 다 합쳐지니까.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제방이나 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불면 강이 그대로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보통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집이고 가축이고 다 휩쓸려가고. 그런데 나일강의 홍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일강의 상류에 있는 온갖 좋은 영양분이 흙, 미네랄, 미생물 이게 다 하류까지 쓸어오는 거예요. 하류, 즉 이집트 지방까지 그 영양분 많은 흙을 옮겨다 주었다. 그래서 홍수가 지나가면 완전 뻘밭이 되고 흙밭이 되잖아요. 그 안에 농사짓기 너무 좋은 영양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홍수 기간에는 망연자실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근두근 막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봐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비옥해지면 그 위에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은 일부러 홍수 나게 하려고 제방도 안 지었어요. 제방을 잘 지어놔서 홍수가 안 일어나면 그 비옥한 흙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홍수를 오히려 기다렸다. 그래서 나일강 홍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집트 애들은 한 해 농사를 예측하려면 나일강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넘치는지를 예측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이 홍수가 나면 문제예요. 그리고 홍수가 너무 적게 나도 문제야.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나일강 수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나일강 미터라고 따로 자기들이 만든 미터 단위가 있었어요. 지금의 미터는 아니에요. 이 나일강 미터로 한 14에서 18미터 정도, 그러니까 15미터 정도 홍수가 나면 적당하다, 올해 농사 대박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수위보다 너무 높아져서 홍수 수위가 너무 높다 또는 너무 낮다 이러면 올해 농사는 조금 큰일인데, 이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나일강 물이 얼마나 넘치느냐 또는 적느냐 이런 걸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홍수가 지나가면 땅에 있던 게 싹 다 휩쓸리잖아요. 말 그대로 다 휩쓸어 가고 흙벌만 남고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내 땅이 어딘지 네 땅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홍수가 나서 경계가 다 쓸어가고 뻘밭만 남았으니까 경계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다시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내 땅을 다시 측정하는 측량술, 이게 발달한 거예요. 넓이를 계산해내는 수학, 기하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도 그런 수학적인 계산을 가능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피라미드도
사실 나일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일강 홍수가 범람하는 기간이 보통 한 7월에서 10월 정도예요. 한 4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로 물이 넘쳐서 땅이 잠겼잖아요. 보통 그 상황이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뭐 집이고 땅이고 다 날아갔으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은 그 기간을 말했다시피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홍수만 끝나고 농사 지으면 무조건 대박이니까. 근데 4개월이나 홍수 기간이 있다고 하고 범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좀 길어요. 그 기간 동안 뭘 할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사막 투어를 하겠어요? 뭐 여행을 가겠어요? 뭐 휴가를 가겠어?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에서는 그 기간에 공공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아무 할 일 없는 백수를 이렇게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뭘 하냐? 피라미드를 짓게 시키는 거예요. 백수들은 일하면서 돈 버니까 좋죠. 그 사이에 할 것도 없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공공 근로를 통해서 노동력을 확충하고 왕 체면 살려주는 피라미드도 짓고 이러니까 좋은 거죠. 나라 전체가 놀던 기간이니까 그 인력을 다 모아서 피라미드를 짓는데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2톤짜리 돌을 막 230만 개 이렇게 모아다가 피라미드를 짓잖아요. 스핑크스도 우리는 조그만 줄 알죠? 길이가 막 수십 미터, 높이도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만 불러서는 어림없는 구조였다. 국가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지어야지만 가능한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는 노예가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성경 얘기 때문에 그런 썰이 널리 퍼지게 될 거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던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 뭐 기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에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노예 생활로 힘들게 살았다고? 야, 그러면 이집트에 노예가 엄청 많았겠네? 그러면 당연히 그 큰 피라미드를 노예가 지었겠지. 제정신인 일반인이 누가 그 피라미드를 지었겠어? 그런데 사실 피라미드는 노예들이 지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피라미드 노동자는 국가에서 돈을 받고 정식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어요. 걔네들이 휴가도 갈 수 있었거든요. 뭐 기록에 보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꽐라대면 출근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대신 뭐 누구 사람 데려오면 나는 오늘 쉴래 하면 쉴 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동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받으면서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피라미드는 주로 나일강 서쪽에 이제 짓게 되죠. 이집트는 나일강 기준으로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서쪽에 주로 왕 무덤인 피라미드를 지은 거죠.